어르신, 저와 물물 교환하실래요? 사랑방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도 산골 마을 청년 동주 이야기입니다. 벽에 걸린 복조리 하나로 기와집을 마련하고 원님 딸과 장가까지 간 지혜로운 청년의 이야기죠. 어떻게 했냐고요? 그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 동주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나이 23세 머리 하나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죠. 어릴 때부터 한 번 들은 건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건 꿰뚫어 봤습니다. 서당 훈장이 저 아이는 크게 될 것이라고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머리를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부터 논에 나가도 동주는 이불 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도 동주는 마루에서 하늘만 봤죠. 끼니를 먹고 나면 다시 들어누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도 동주는 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던 거죠. 어머니만 날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무를 해오라 내보내면 동주는 산에 올라가 들어누웠습니다. 나무는 한 단도 못하고 빈손으로 내려오는 날이 태반이었죠. 그렇다고 산에서 잠만 잔 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걸 봤고 개미가 줄지어가는 걸 봤고 바람이 풀을 눕히는 방향을 봤습니다. 겁먹은 산토끼가 어느 방향으로 달아나는지, 까치가 울면 날씨가 어떻게 바뀌는지, 물소리가 커지면 비가 오는지도 알았습니다. 동주가 산에서 한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짓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 사람 될 날이 있겠나. 머리는 좋다는데 그 머리로 낮잠만 자니 부모 속이 얼마나 타겠소. 저러다 장가는 가겠나. 누가 저런 사위를 들이겠소. 소문은 마을을 돌고 돌아 결국 동주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주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늘만 봤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질 무렵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있는 동주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주가 이상하다 싶어 옆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훌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죠. 동주가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우리 죽고 나면 너 혼자 어찌 살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잔소리도 없었고 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죠. 동주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부끄러움과 함께 머릿속에서 뭔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이것저것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실처럼 가늘게 시작된 생각이 점점 굵어졌죠. 밤새 뒤척이다 새벽이 됐습니다. 동주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그리고 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설날마다 달아두던 복조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마다 복을 빌며 달아두던 것이었죠. 동주가 그걸 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동주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루에서 하늘만 보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복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다 아들을 봤습니다. 어디 가느냐? 동주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장가 가려고요. 어머니가 멍하니 아들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 녀석이 아침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가던 그 느릿느릿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죠. 동주가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포목전 앞에는 안악들이 모여 있었고 곡물전 앞에는 농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한쪽에서는 약재상이 목청을 높이고 다른 쪽에서는 그릇장수가 사발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죠. 동주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바빴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봤고 사람들 손을 봤고 사람들 발걸음을 봤죠. 장터 입구 쪽에서 가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철컥. 엿장수였습니다. 지게를 지고 가위를 치며 장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게가 영 허전해 보였습니다. 옆판에 엿은 가득한데 손님이 없었죠. 엿장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가위를 쳐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바빠서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건지 엿장수 앞을 스쳐 지나갔죠. 동주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엿장수를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슬그머니 다가갔죠. 어르신, 엿장사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엿장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동주를 쳐다봤습니다. 뜬금없이 웬 청년이 말을 거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글쎄, 엿이 달면 팔리는 거 아니겠소? 동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엿은 달아야 팔리는 게 아닙니다. 사는 사람이 복 받는 기분이 들어야 팔리죠.
장터에서 뭔가를 살 때 사람들은 물건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기분을 삽니다. 복이 올 것 같은 기분. 그게 있어야 돈꾸러미가 열립니다. 엿장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졌죠. 동주가 손에 들고 있던 복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지게에 달고 다니십시오. 설날 첫 달 굴기 전에 걸어둔 복조리입니다. 이걸 지게에 달고 다니시면 손님들이 그냥 지나치질 못할 겁니다. 복 붙은 엿장수한테서 엿을 사야 자기도 복이 온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엿이 달아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이 탐나서 사는 겁니다. 엿장수가 복조리를 받아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지게에 달았죠. 복조리가 달린 지게를 보더니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였죠. 엿장수가 가위를 다시 쳤습니다. 철컥철컥. 아까와 같은 소리인데 다르게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아낙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지게를 봤습니다. 어머, 복조리네. 복조리 달린 엿장수는 처음 보네. 아낙이 엿 한 가락을 샀습니다. 그걸 보던 옆 사람도 발걸음을 돌렸죠. 엿장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죠. 옆판에서 엿 한 덩이를 잘라 동주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동주가 엿을 손에 쥐고 장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사람을 찾아야 했죠. 손에 든 엿이 묵직했습니다. 복조리 하나가 엿이 됐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다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당 훈장 어르신 손자가 이번 달에 온다는 거였습니다. 훈장 어르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장터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죠. 손자 녀석이 한양에서 공부를 한다고 떠난 지 벌써 2해가 넘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손자 이야기를 꺼낸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손자 이야기를 한다고요. 동주 발길이 서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죠. 손자가 오는데 줄 게 없어 소가리를 하는 할아버지. 그 마음을 풀어줄 방법. 손에 든 엿을 내려다봤습니다. 달콤한 것 하나가 사람 마음을 얼마나 환하게 만드는지 동주는 알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장터에서 사다 준 엿 한 가락이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았는지를 생각하면 서당에 도착하니 훈장 어르신이 마루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그냥 앉아 계셨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동주 눈에 서랍 위로 삐져나온 담뱃대 끝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나무 빛깔이 세월을 먹어 깊은 빛이 돌았죠. 누군가 오래 아끼던 물건이 풍기는 빛이었습니다. 동주가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훈장 어르신, 손자분이 이번 달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훈장 어르신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멋쩍은 웃음을 지었죠. 장터에 소문이 다 났구먼. 그래봤자 빈손으로 맞이해야 하니 원. 줄 게 있어야 말이지. 동주가 품에서 엿을 꺼내 2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제가 엿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손으로 직접 손자한테 건네주십시오. 훈장 어르신이 엿을 받아 들고 바라봤습니다. 동주가 말을 이었죠. 할아버지 손에서 받은 단 것은 그 아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공부보다 더 오래 남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훗날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할아버지 생각이 날 때면 단 것이 떠오를 겁니다. 훈장 어르신이 엿을 손에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한참을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네.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건데 볼 때마다 아버님 생각이 나서 꺼내지도 못하고 서랍에만 넣어뒀지. 이러다 그냥 썩히겠구먼 싶었는데 담뱃대를 꺼내 동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고운 자네가 쓰겠나. 자네 손에 있으면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네. 동주가 2 손으로 받았습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훈장 어르신이 손자 줄 엿을 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아까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보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설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동주는 담뱃대를 허리춤에 꽂고 서당을 나섰습니다. 장터 쪽에서 씨름판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장터 씨름판이 한창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와글거리고 씨름꾼들이 모래판에서 길을 쓰고 있었죠. 판 한쪽에 돼지 한 마리가 튼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씨름판 상품이었죠. 돼지가 꿀꿀거리며 발을 구르는데 구경꾼들이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동주가 구경꾼 틈에 섞여 씨름판을 봤습니다. 그런데 씨름판보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줄의 단단한 체구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사내였죠. 씨름판 행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씨름판이 아니라 동주 허리춤에 꽂힌 담뱃대에 꽂혀 있었습니다. 알아채지 못한 척하고 있었지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죠. 누군가를 떠올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운 것을 보는 사람의 눈이었죠. 동주가 슬그머니 행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씨름판을 같이 보는 척하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담뱃대 눈에 드십니까? 행수가 멋쩍은 듯 시선을 걸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돌아가신 스승님 법과 똑 닮아서. 동주가 담뱃대를 허리춤에서 빼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실 이 담뱃대 서당 훈장 어르신 아버님이 쓰시던 겁니다. 훈장 어르신이 제게 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손이 떨려 담배는 끊었지만 버리지 못하고 수십 년을 서랍에만 넣어뒀다고. 볼 때마다 아버님 생각이 나서 꺼내지도 못하겠다고요. 행수가 담뱃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동주가 말을 이었죠. 훈장 어르신 아버님의 그리움이 담긴 물건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도 그 눈빛으로 이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은 그 마음이 닮은 사람 손에 있어야 제자리인 법입니다. 어르신이 가지십시오. 행수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씨름판 함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눈치였죠. 모래판에서 씨름꾼들이 뒤엉켜 넘어지는데 구경꾼들이 와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행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담뱃대만 보고 있었죠. 한참을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은 못 받겠소. 무엇이든 말하시오. 동주가 묶여있는 돼지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저 돼지 한 마리 저에게 주십시오. 행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담뱃대 하나에 돼지 한 마리라니. 아무 말 없던 행수는 곰곰이 생각하다 한마디 하며 돼지 고삐를 동주한테 툭 던져줬습니다. 이걸 놓치면 내 평생 그리움을 그릴 물건을 손에 줄 수 있겠는가. 돼지는 세고 셌지. 눈은 이미 담뱃대에 가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죠. 엄지손가락으로 대통을 쓸어내리다가 말없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어야 했던 물건처럼. 씨름판에서 또 함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모래판에 나뒹굴었겠죠. 그런데 행수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속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습니다. 동주는 꿀꿀거리는 돼지를 끌고 씨름판을 빠져나왔습니다. 돼지가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청년이 돼지를 끌고 가는 걸 보며 웃었죠. 동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돼지를 끌고 마을길을 걷는데 꿀꿀거리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쳐다봤죠. 어떤 한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총각, 그 돼지 얼마요? 동주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돼지를 끌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죠. 어디서 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돼지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돈이 아니라 돼지 그 자체가 필요한 사람.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어느 집 마당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사람들이 들락거렸죠. 혼례 준비로 온 집안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멍석을 펼치는 사람, 그릇을 나르는 사람, 마당을 쓸고 있는 사람. 그런데 주인 영감만 마당 한가운데 서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집안과 달리 혼자 그 자리에 멈춰 있었죠. 동주가 걸음을 늦췄습니다. 장터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아들 혼례를 앞두고 있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 잔치상에 올릴 고기가 없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손님들 배를 불려야 하는데 빈상을 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영감 눈에 동주가 끌고 오는 돼지가 딱 들어왔습니다. 눈이 커졌죠. 이보시오, 젊은이, 그 돼지 파시오. 동주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팔 생각은 없습니다만 영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쪽 구석을 힐끗 봤죠. 망아지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비쩍 말라있는 데다 곱비가 짧게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만 보면 앞발을 들고 달려드는 말썽꾸러기라 이렇게 묶어둔 거였죠. 농사에 소만 못한 짐승인 데다 먹이만 축내고 일도 못 쓰니 진작 처분하고 싶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감이 망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망아지와 바꾸는 건 어떻소? 아직 어리니 잘 키우면 쓸만할 거요. 동주가 망아지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성 눈에 겁이 가득했습니다. 앞발을 들고 버둥대는 게 사나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였죠. 누군가한테 많이 놀랐던 겁니다. 동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혼례날 온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가면 그게 복입니다. 영감이 얼른 돼지 곱비를 낚아챘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죠. 말썽꾸러기 망아지를 처분하고 돼지까지 얻었으니까요. 동주가 손해보는 거래라며 미안해하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젊은이, 정말 이래도 되겠소. 돼지가 망아지보다 훨씬 값이 나가는데. 동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한테는 지금 이 돼지 한 마리가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망아지가 소중하고요.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망아지 곱비를 건넸습니다. 동주가 곱비를 받아들었죠. 망아지가 앞발을 들고 버둥댔습니다. 동주가 물러서지 않고 녀석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망아지가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동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무서웠지. 마을길을 걸으며 동주는 망아지를 끌었습니다. 녀석이 자꾸 버둥댔지만
동주는 고삐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까는 돼지를 끌고 다니더니 이번엔 말썽꾸러기 망아지를 끌고 다닌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동주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동주는 마을 외곽 빈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망아지를 풀어두고 그냥 옆에 앉았죠. 먹이를 들이밀지도 고삐를 당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녀석이 앞발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동주가 슬쩍 비켜났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채찍을 들지도 않았죠. 그냥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녀석이 또 달려들었습니다. 동주가 또 비켜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때리지도 묵지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혀를 찼습니다. 저 청년, 저 말썽꾸러기한테 물리겠구먼. 아니 저러다 발굽에 채이면 어쩌려고. 제정신이오? 동주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동주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산에서 드러누워 짐승들을 보던 시절에 알았던 거였죠. 겁먹은 짐승은 달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사람이 먼저 다가가면 더 달아나고 내버려 두면 제가 먼저 다가온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이런 데 쓰일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동주 본인도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냥 누워서 보고 싶었던 것뿐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주가 여느 때처럼 빈터에 앉아 있는데 망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동주 쪽으로 코를 내밀었습니다. 동주가 숨을 죽였습니다. 손을 천천히 내밀었죠. 망아지가 멈칫하다가 손등을 핥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혀였습니다. 동주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녀석이 동주 발소리를 들으면 귀를 세웠습니다. 먹이도 받아먹기 시작했죠. 비쩍 말랐던 몸에 살이 붙고 털에 윤기가 돌았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고삐를 잡아당겨도 버둥대던 녀석이 이제는 동주 옆을 스스로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고개를 갸웃했죠. 저 망아지, 저 청년이 데리고 온 그 녀석 맞소? 맞소. 그런데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소? 그 모습을 멀리서 며칠째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땅을 제법 가진 박첨지였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 봤습니다. 비쩍 말라 사람만 보면 달려들던 말썽꾸러기가 어느새 윤기가 흐르고 걸음걸이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다 나중엔 발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녀석 제대로 키우면 준마가 되겠다 싶었죠. 보면 볼수록 욕심이 났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 망아지가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박첨지가 빈터로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저 말 팔겠소? 동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생각은 없습니다. 박첨지가 눈을 비냈습니다. 그럼 무엇과 바꾸겠소? 동주가 박첨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논이 있으십니까? 박첨지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논 두 마지 기면 망아지보다 훨씬 값이 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눈앞에 망아지를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주 손에서 저렇게 변한 녀석이라면 제대로 키우면 반드시 준마가 될 것 같았거든요. 박첨지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주는 망아지 목을 한번 쓸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고삐를 박첨지 손에 넘겼죠. 이 녀석한테 필요한 건 채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박첨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망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사무 진지했죠. 동주는 그 모습을 보며 돌아섰습니다. 논 두마지기가 생겼습니다. 논 두마지기를 얻은 날 저녁, 동주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리지 않고 슬쩍 말을 흘렸죠. 박첨지 어른 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생 아끼던 땅인데 제가 얻었습니다. 역시 기름지더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주가 따로 한 것은 없었죠. 그냥 집에 돌아와 드러누웠습니다. 산에서 구름 보던 시절처럼.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을 감고 누운 게 아니라 천장을 보며 웃고 있었죠. 소문은 발이 빠릅니다. 박첨지가 평생 아끼던 땅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었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마을 안에 쫙 퍼졌습니다. 그 논이 얼마나 기름진지는 박첨지 곳간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해마다 그 논에서 나온 나락으로 곳간을 채웠다는 건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땅이 저 청년 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귀가 솔깃해졌죠. 사흘 만에 마을 부자 최참봉이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눈에 욕심이 가득했죠.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 논 팔겠소? 동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참봉이 다시 말했습니다. 값은 후하게 쳐드리리다. 동주가 그래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최참봉을 바라봤죠. 최참봉이 점점 안달이 났습니다. 이 청년,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돈도 싫다니,
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도 동주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최참봉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죠. 내게 기와집이 하나 있소. 낡긴 했지만 고쳤으면 쓸만하오. 그것과 바꾸는 건 어떻소? 그때 동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야 고맙죠. 최참봉이 홀가분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죠. 낡아서 애물단지였던 기와집 하나로 박첨지가 평생 아끼던 기름진 논을 얻었으니까요. 동주도 웃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잘된 것 같은 거래였죠. 기와집을 보러 갔습니다. 최참봉 말대로 낡긴 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마루가 삐걱거렸죠. 담장도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동주 혼자 고치기엔 엄두가 나지 않는 규모였죠. 동주가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무너진 담장, 구멍 난 지붕, 잡초가 무성한 마당. 그런데 동주 얼굴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갔죠.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집이 어떻게 바뀔지,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동주가 빈 마당을 둘러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부터 동주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걸었죠. 제가 기와집을 하나 얻었는데 혼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품앗이로 도움을 주시면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절이 안 됐습니다. 복조리 하나로 기와집까지 얻었다는 소문이 이미 마을에 돌고 있었거든요. 저 청년이 하는 일이라면 뭔가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잔치를 열겠다는 약속이었죠. 동주한테 품앗이를 해주는 사람마다 넌지시 물었습니다. 잔치는 언제 여는 거요? 동주가 매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사람들은 그 웃음이 영 미심쩍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갔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수가 왔고 미장이가 왔고 이웃집 장정들이 왔습니다. 집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집이 고쳐지는 동안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품앗이를 하던 마을 사람들 입에서 나왔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청년, 보통이 아니야. 복조리 하나로 시작해서 기와집까지 얻었다니 대체 어떻게 한 거요? 그러면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엿장수 지게에 복조리를 달아준 이야기, 훈장 어르신 손자줄 엿 이야기, 씨름판 행수와 담뱃대 이야기, 잔치집 돼지 이야기, 말썽꾸러기 망아지를 사흘 만에 길들인 이야기, 박첨진혼 이야기, 최참봉 기와집 이야기까지. 듣는 사람마다 무릎을 쳤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더 많이 가져갔다니. 머리도 좋고 배포도 크고 말솜씨는 또 어떻고. 저런 청년이 우리 마을에 있었소? 소문은 장터를 넘고 마을을 넘었습니다. 사람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며 조금씩 살이 붙었죠. 보름이 지나지 않아 고을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이 동주를 불러들였습니다. 동주가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원님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복조리 하나로 기와집을 얻었다는 청년이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직접 말해보거라.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엿장수 지게에 복조리를 달았을 때 그 눈빛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훈장 어르신이 손자줄 엿을 받아쥐고 얼마나 환해졌는지, 행수가 담뱃대를 품속에 넣던 손이 살짝 떨리던 것, 잔치집 영감이 돼지 고삐를 낚아채던 얼굴, 망아지가 사흘 만에 먼저 코를 내밀던 아침, 박첨지가 망아지 눈을 보며 발이 떨어지지 않던 것, 최참봉이 홀가분하게 돌아가던 뒷모습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팔짱을 끼고 듣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기를 친 게 아니냐? 동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냥 그 다음 사람을 찾아다녔을 뿐입니다. 원님이 한참 동주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죠. 보통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군더더기가 없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님 앞에서 주눅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한참이 흐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아이가 아직 혼처를 못 정했는데 내가 어떻겠느냐.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동주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배포 큰 말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원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원님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기와집을 고치는데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를 해줬습니다. 잔치를 열겠다 약속했는데 아직 못 지켰습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신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크게 열어주십시오.
원님이 한참을 말없이 동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 원님 앞에서 조건을 거는구나. 기와집을 받는 순간부터 이 자리까지 한 줄로 꿰어진 실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다 그림이 있었던 거였죠. 원님이 낮게 웃었습니다. 복조리 하나로 여기까지 왔구나. 허락하마. 동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할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던 그 밤부터 오늘까지 복조리 하나가 지나온 길이 머릿속에 한 줄로 그어졌습니다. 동주가 걸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구나. 혼인날이 됐습니다. 기와집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품앗이로 집을 고쳐준 목수도 왔고 미장이도 왔고 이웃집 장정들도 왔습니다. 엿장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왔는데 복조리가 아직 달려 있었습니다. 훈장 어르신은 손자 손을 잡고 왔죠. 씨름판 행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품속에서 담뱃대를 꺼내 만지작거리다가 멋쩍은 듯 다시 넣었습니다. 잔치집 영감은 아들 혼인 때 배불리 먹었다며 이번엔 자기가 돼지 한 마리를 끌고 왔죠. 박첨지는 망아지가 진짜 준마가 됐다며 너털웃음을 쳤고 최참봉은 논에서 나락이 얼마나 잘 됐는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동주를 거쳐간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죠. 동주라는 청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 다른 사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엿장수와 훈장 어르신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씨름판 행수와 잔치집 영감이 막걸리 사발을 기울였습니다. 박첨지와 최참봉은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웃음꽃이 폈죠. 마을 사람들이 동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잔치는 무슨 돈으로 여는 거냐 했더니 이런 수가 있었구먼. 원님 사위가 됐으니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 아니오? 누군가 동주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요? 동주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마당이 웃음으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원님이 상석에 앉아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아이 혼처를 고르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랐는데 결국 복조리 하나 들고 나선 청년이 사위가 됐습니다. 원님이 막걸리 사발을 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특한 놈. 잔치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어디서 풍물패가 나타났는지 꽹과리 소리가 마당을 울렸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였습니다. 잔치집 영감이 끌고 온 돼지가 잡혀솥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훈장 어르신은 손자한테 엿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고 씨름판 행수는 담뱃대를 꺼내 쓸어내리다 옆 사람이 보자 다시 넣었습니다. 박첨지는 망아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자랑을 늘어놓았죠. 마당 한쪽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혼인을 보는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손으로 눈가를 훔치다가 또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대문 기둥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 됐다는 걸 말 대신 손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동주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장가 잘 갔습니까? 어머니가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죠. 우리 죽고 나면 너 혼자 어찌 살래 하고 소리 없이 울던 그 밤이 떠올랐겠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오던 그 청년이, 복조리 하나 들고 나서던 그 아침이, 그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동주가 일어나 빈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딘가에서 복조리 하나를 꺼내 벽에 걸었죠. 꽹과리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당을 등지고 서서 복조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게 뭐요? 동주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동주 청년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복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주는 복조리를 집어 들고 나섰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읽었습니다. 자기가 얻으려 하지 않고 상대가 얻게 해줬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기가 원하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주가 산에서 드러누워 보낸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구름을 보고 개미를 보고 짐승을 보던 그 눈이 결국 사람을 읽는 눈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동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동주입니까? 오늘도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